복이란 게 정령 빼앗아올 수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소? 경상도 함안 고을 양반 이윤성의 집은 해가 갈수록 기울었습니다. 조상의 명성은 높았으되 자손의 손에는 남은 것이 없었지요. 큰 기와집은 여전했으나 방마다 어둠이 더 많이 차올랐습니다. 윤성에게는 품삯도 제대로 못 주는 하인 박춘득과 그 아내 옥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득은 20년을 한 집에서 일했으되 이제는 정으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경계는 여전히 깊었지만 가난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겨울밤 윤성의 아내는 부엌에서 쌀독을 들여다보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쌀알도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솥바닥에는 누룽지 한 조각도 없었고 장독대에서는 빈 항아리 소리만 울렸습니다. 윤성이 물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보고 계시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답했습니다. 한 줌도 없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며 윤성은 먼 친척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되 돌아오는 말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가난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이 피했던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는 피었으나 집안의 기운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성의 아내와 하인 옥분이 같은 달에 아이를 배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윤성은 읍내 장시에 늦게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산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 낡은 사당 옆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자정 양반네 아들과 하인네 딸이 세상에 나온다. 양반 집은 밥복이 꺼지고 하인 집은 사람복이 붙는다. 복은 그릇을 바꿔 담을 수 없다. 듣는 자는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사당 문풍지가 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윤성의 귀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귀를 막는 듯 했습니다. 윤성은 겁에 질려 새벽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윤성은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이미 소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자시 무렵 안채에서는 아들이 태어났고 하인 오두막에서는 딸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윤성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의 머릿속에는 사당에서 들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배고플 것이라 했다. 윤성은 창문 너머로 하인 오두막을 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쪽에 우리 복이 넘어갔다. 그날부터 윤성의 눈은 변했습니다. 아들 이승을 볼 때마다 불안했고 하인의 딸 월선을 볼 때마다 질투가 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이승은 8살이 되어 서당에 들어갔으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수척했고 자주 앓았습니다. 서당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재주는 있으되 기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월선은 달랐습니다. 하인 오두막은 여전히 누추했으되 월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무를 캐러 가면 바구니가 가득 찼고 우물물을 길어도 한 번에 끝났습니다. 윤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당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 복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 윤성은 자신도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염치마저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윤성은 고을의 아전 최덕보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최덕보는 관아의 일을 보는 자로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윤성은 술자리에서 최덕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과 하인 딸을 연결하려 하오. 최덕보는 잠시 놀랐으나 곧 알아챘습니다. 복을 끌어오려 하시는군요. 그런데 날이 정실로 들이시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윤성은 잔을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첩으로 들이면 되지 않겠나. 최덕보가 낮게 웃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체면은 지키고 복은 챙기는 길이지요. 하인들이 거절하면 제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그 말에 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승이 장성하고 월선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윤성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성은 춘득 부부를 불렀습니다. 춘득, 내 딸 월선을 우리 집에 들이겠다. 춘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날이 설마 혼단 말씀이십니까? 윤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이 아니다. 첩으로 드리는 것이다. 승의 곁을 지키게 하겠다. 옥분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날이 그 아이는 그저 평범한 계집아이입니다. 윤성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평범하면 더 좋다. 말이 적고 손이 부지런하면 된다. 춘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것들이 감히. 윤성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감히가 아니라 운명이다. 내가 정해준 길이다. 그날 밤 춘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아전 하나에게 불려 섰습니다. 아전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양반 나리 뜻을 거스르면 내 오두막 세금부터 들여다본다. 관아에서 들여다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춘득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깊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울음도 소리내지 못하고 삼켰습니다. 월선은 방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도 허락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월선은 윤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 안채가 아니라 뒷채 작은 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은 사람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승이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내 팔자도 펴지겠지. 어머니 눈치는 내가 막을 테니 걱정 말아라. 월선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복을 옮기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승의 마음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승은 그 못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을 뺄 힘이 없을수록 사람은 다른데 화를 냈습니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대가 꺾일수록 원망이 늘었고 원망은 월선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실 부인은 월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필 저런 집 계집을 들이더니 집안 공기가 탁해졌다. 첩실 주제에 말끝이 살아있구나. 월선은 참았습니다. 새벽이면 우물물을 길었고 부엌의 재를 치웠습니다. 정실 부인의 방을 닫고 이승이 밖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집안의 눈초리는 차가웠습니다. 결정적인 밤이 왔습니다. 윤성이 최덕보와 술을 마시고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승을 불러 말했습니다. 승아, 내가 양반이라면 집안의 복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첩 하나 드렸다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승은 술기운의 월선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복을 가졌다 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느냐. 월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복은 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승은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오래 믿어왔던 것입니다. 나가라. 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더 뒤틀린다. 월선이 낮게 물었습니다.
나가면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승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첩실 주제에 감히 말대꾸까지 하느냐. 대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는 월선의 가슴에 세모처럼 박혔습니다. 월선은 마당에 찬 흙바닥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삼켰습니다. 울면 자신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월선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두막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맸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 작은 마을에 닿았습니다. 마을 끝에 기와를 굽는 집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깨진 기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허리 굽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 강 씨는 월선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강 씨는 한참 월선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밥은 없으나 불은 있다. 월선은 하룻밤을 묵고 떠나려 했으나 강 씨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자에게 쉽지 않다. 며칠 몸을 추스르고 가거라. 월선은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물을 길고 마당을 쓸고 깨진 기와를 치웠습니다. 강 씨는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 씨에게는 아들 한규가 있었습니다. 한규는 과묵했으나 손이 성실했습니다. 기와를 구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장가를 못 간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 놓고 들릴 사람이 없을까 두렵다. 월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 대접만 받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은 손이 거칠어도 마음은 곧다. 자네가 괜찮겠느냐? 월선은 깊이 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이 고든 곳에 살고 싶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작은 상에 물 한 사발 그리고 절 2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가슴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첫날 밤 한규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이 거칠다. 다치게 할까 두렵다. 월선은 답했습니다. 다치게 하는 건 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당신 마음은 따뜻합니다. 살림은 천천히 나아졌습니다. 월선은 장시를 다니며 깨진 기와의 쓸모를 찾았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조각은 약재상에서 값을 쳤고 고운 흙이 섞인 조각은 도공들이 찾았습니다. 한규는 묻지 않고 아내를 믿었습니다. 월선이 하자는 대로 깨진 조각을 모았고 장시로 가져갔습니다. 상인 김문길이 조각을 보고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루를 들어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 자루 안에 돈이 들었구먼. 깨진 걸 깨진 줄만 아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고 쓸모를 보는 사람은 살림을 일으킨다오. 월선은 흥정을 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첫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기와집은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가마가 하나 더 생겼고 한규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 씨는 겨울마다 떨던 손이 덜 떨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 기와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집이 됐습니다. 한규는 장시에서 인사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기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한규는 점점 변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졌고 월선의 수수한 옷차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체면이 있소. 좀 더 고운 옷을 입으시오. 월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체면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규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예전에는 고마웠던 말이 이제는 귀찮았습니다. 어느 날 품꾼 하나가 품삯을 올려달라 하자 한규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너희도 먹고 살 만해졌으면 됐지. 더 바라느냐. 또 어느 날 장시에서 누군가 월선을 공손히 부르자 한규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끝을 낮췄습니다. 안 사람이 좀 고집이 세서 그렇소. 강씨가 타일렀습니다. 한규야, 집은 커져도 마음은 작아지면 안 된다. 한규가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체면이 있습니다. 그 말이 월선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꿈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사람을 부수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한규는 술에 취해 돌아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옳은 소리만 하오. 그게 숨막힌다오. 월선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숨막히게 한 건 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변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규는 대답하지 못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월선은 그 문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을 함께 키우던 마음이 식으면 집이 아무리 커도 차갑다. 월선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강씨가 붙잡으려 했으나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길을 가야겠습니다. 월선은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걸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염전에 닿았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굽는 호랍이 정혜운을 만났습니다. 해운은 말이 적었으나 눈빛이 정직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오. 품삯은 적으나 끼니는 되겠소.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선은 염전에서 일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 논에 가두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물이 마르면 하얀 소금 결정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햇볕이 좋으면 소금이 많았고 비가 오면 적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해운은 월선을 존중했습니다. 품삯을 줄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이 필요하오? 월선은 그 물음에서 자신이 평생 찾던 복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묻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해운은 월선을 믿었고 월선은 해운과 함께 염전을 넓혔습니다. 월선은 일꾼들을 챙겼습니다. 아프면 약을 주었고 배고프면 밥을 주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소금만큼 마음도 희다. 염전은 번창했습니다. 월선은 집 앞에 작은 쌀독을 내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배고픈 이는 한 되씩 가져가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이 들은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일 다른 이에게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서로를 도왔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쌀독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쌀을 퍼 담는 모습이 서툴렀습니다. 월선은 알아보았습니다. 기와집 남편 한규였습니다. 한규는 월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쌀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대만 있으면 오늘은 산다. 월선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원망이 살아나고 부르면 마음이 다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선은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대가 사람을 살립니다. 한마디도 사람을 살립니다. 한규는 잠시 멈칫했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한규는 그 집이 월선의 집임을 알고 포구를 떠났습니다. 부끄러움은 벌보다 무거웠습니다. 소문은 함안 고을까지 흘러갔습니다. 양반 이윤성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성은 늙어 있었습니다. 복을 빼앗으려던 손은 이제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승은 빚에 쫓기다 마을을 떠났고 윤성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윤성은 빈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훔치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월선의 집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쌀독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은 하늘이 정하는 듯 보여도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복을 훔치려는 순간 가진 것마저 썩어 들어갔습니다. 복을 나누는 순간 없던 것도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빼앗아 오는 곡식이 아니라 함께 데우는 마음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순간 손에 쥔 것마저 흙이 되었던 것이지요.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